구치소의 면회실 유리는 차가웠고 그 너머의 강태윤은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위용은 간대었고 수의를 입은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주는 그 앞에 앉아 검은색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봉투 겉면에는 금박으로 정갈하게 새겨진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초대장이자 동시에 강태윤의 심장을 도려낼 사형 집행서였다. 내일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딸의 장례식이. 조 실장이 남긴 흔적을 지우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이준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강태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려 했으나 이준은 냉정하게 그 손등을 짓눌렀다. 가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를 받는 죄수니까. 당신이 감옥 벽을 긁으며 절규하는 동안 서윤 씨는 차가운 땅 밑으로 내려가겠지. 당신이 15년 전 내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말이야. 강태윤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서이준, 죽여버릴 테다. 내 놈을 찢어 죽일 거야. 경비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강태윤을 제압하는 동안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죽음은 도망입니다. 당신은 살아서 이 지옥을 끝까지 목격해야 해. 저택으로 돌아온 이준을 맞이한 것은 기괴한 정적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화려한 만찬을 준비시켰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빈티지 와인 그리고 은식기들이 촛불 아래서 번뜩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 자리에는 지하 밀실에서 올라온 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이준이 강요한 옷차림이었다. 먹어. 당신의 장례식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이준은 와인을 입에 머금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윤은 식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이준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서재에서 발견한 일기장, 그리고 이준이 매일 밤 폭도를 서성이며 내뱉는 신음 섞인 장꼬대를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강태윤을 파괴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가장 처참하게 도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준 씨,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죽은 서윤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저인가요? 당신의 눈은 이미 유령을 쫓고 있어요. 헛소리 마. 당신은 내 복수의 완성품일 뿐이야. 내일이면 세상은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기억할 거고 당신은 영원히 이 성체의 그림자로 남게 될 테니까. 이준은 스테이크를 거칠게 썰었다. 하지만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준이 쥐고 있던 나이프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이준의 손등을 살짝 스쳤지만 이준은 피하지 않았다. 이준 씨, 당신의 서재 및 서랍. 그곳에 숨겨둔 작은 오르골을 봤어요. 내가 7살 때 당신에게 선물했던 태엽이 망가진 그 오르골 말이에요. 복수가 당신의 전부라면 왜 그걸 버리지 못했죠? 왜 매일 밤 그 오르골의 멈춘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건가요? 이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약점이자 인간으로서 남겨둔 최후의 보루였다. 그는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핏빛 액체가 하얀 카펫 위로 번졌다. 착각하지 마. 그건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기만하기 위해 준 쓰레기일 뿐이야.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증거라고. 아니요, 당신은 그 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이 아니라 꽃향기 나던 그 정원에서의 우리를요. 당신은 악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그 소년의 박동을 기억하고 있어요. 서윤은 굴하지 않고 이준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이준은 그녀를 밀쳐내야 했지만 왠지 모를 무력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서윤의 말대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사리가 아닌 오랫동안 억눌러온 슬픔의 박동이었다.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목을 감싸 쥐었다. 힘을 조금만 주면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었으나 그 괴물의 가슴 속에 여전히 뛰고 있는 인간의 심장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죽여. 죽여보라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제발 나를 그만 놔줘. 당신의 지옥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서윤의 절규가 이준의 귓가를 때렸다. 이준은 그녀의 목을 놓아주고 비틀거리며 거실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빗줄기가 다시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준은 어두운 폭도 끝에서 오르골에 태엽을 감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정적 속에서 1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고 있었다. 내일이면 강태윤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가 무너진다. 하지만 이준은 직감했다. 강태윤의 몰락이 완성되는 순간 자신 또한 이 거대한 성체와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임을. 복수의 만찬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타버린 잿더미와 지울 수 없는 얼룩뿐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흩날릴 듯 습한 한기가 배어나왔다. 강서윤의 가짜 장례식장은 이준이 설계한 대로 지독할 만큼 정적이고 고결했다. 하얀 국화꽃 수천 송이가 영정 사진도 없는 빈 재단을 장식했고 조문객이라곤 이준의 명령을 받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뿐이었다. 이준은 재단 앞 맨 앞줄에 앉아 타오르는 향로의 연기를 응시했다. 연기는 허공에서 기괴한 형상을 그리다 흩어졌다. 마치 그가 15년 동안 쫓아온 증오의 형체처럼. 같은 시각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윤은 이준이 보낸 장례식 초대장을 입에 넣고 씹어 삼켰다. 종이에 거친 질감이 식도를 긁고 내려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딸의 죽음을 확신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식사 때 제공된 플라스틱 숟가락의 끝부분을 콘크리트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망설임 없이 그었다. 이준, 내 놈이 내 딸을. 강태윤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그의 자해는 단순한 자살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치소 외부의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한, 그리고 이송 도중 자신의 마지막 충복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피해 도박이었다. 강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준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도착하며 깨졌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이준의 예상 범위 밖에 있었다. 바로 강태윤의 전처이자 서윤의 생모인 한혜숙이었다. 그녀는 10년 전 강태윤의 포갑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듯 떠났던 여인이었다. 소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서윤을 닮아 맑고 단호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했다. 여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이미 이 집안과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압니다만. 한혜숙은 이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사내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이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준은 얼떨떨한 표정 대신 기묘한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이준, 너희 아버지를 기억한다. 진만 씨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지금 내 눈을 봐라. 내가 죽였다고 믿는 내 딸 서윤이의 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나? 너는 지금 강태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복수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게 내 아버지가 가르친 정이더냐? 이준의 턱 근육이 가늘게 떨렸다. 무고하다고? 그 살인마의 피가 흐르는 순간 무고함이란 단어는 성립되지 않아. 이 여자는 내 부모님의 무덤 위에 핀 독화일 뿐이야. 아니, 서윤이는 그 화단 밑에 당신 어머니가 깔려있다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자기 손톱이 빠질 때까지 흙을 파헤쳤던 아이다. 그 아이가 1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너희 부모님 납골당에 꽃을 바쳐왔다는 걸 너는 정녕 몰랐단 말이냐? 이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강태윤의 비자금과 비리를 캐는 대만 몰두했지 서윤의 사소한 행적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아니, 살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온전한 악으로 규정해야만 자신의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15년 동안 정교하게 쌓아 올린 논리의 성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이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구치소에 심어둔 첩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준씨, 강태윤이 자해했습니다. 지금 외부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인데 이송 차량이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에 의해 습격을 받았습니다. 강태윤이 탈주했습니다. 이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복수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윤은 쥐새끼처럼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동리를 드러내며 이준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이준은 직감했다. 강태윤이 가장 먼저 향할 곳은 이 가짜 장례식장이 아니라 서윤이 갇혀있는 자신의 저택이라는 사실을 돌아간다. 저택으로. 이준은 한해숙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탔다. 핏줄기가 진눈깨비로 변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준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보다 서윤의 이름으로 납골당에 바쳐졌던 그 꽃들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주인을 가리지 않고 휘둘러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단 한 사람의 생존도 허락하지 않을 잔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을 감싸 안은 숲은 이제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진득한 진흙탕으로 변해 이준의 차 바퀴를 붙잡았으나 그는 광기에 서린 가속 페달을 멈추지 않았다. 저택 정문에 다다랐을 때 이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철문과 쓰러진 경비원들이었다. 강태윤은 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를 제물 삼아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가 되어 이준의 안식처를 유린하고 있었다. 이준은 차에서 내려 권총의 놀이쇠를 당겼다.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비릿한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파편 위로 붉은 발자국이 지하 밀실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준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15년을 기다려온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전율이자 서윤이라는 유일한 약점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이었다. 지하 밀실의 육중한 철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이준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의를 입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강태윤이 서윤의 목에 깨진 유리 조각을 들이대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고 강태윤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서이준, 내 딸이 살아 있었구나. 내 놈이 내 딸을 장례 치러준 답시고 나를 조롱할 때 서윤이는 여기서 내 놀이개가 되어 있었어. 강태윤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자해로 잃은 피 때문에 그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으나 서윤을 잡은 손만은 기괴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준은 총구의 조준점을 강태윤의 미간에 고정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15년의 복수가 완성된다. 하지만 서윤의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그의 시야를 흐트러뜨렸다. 그 손 놓으라고 했을 텐데 강태윤. 당신은 이미 끝났어. 도망칠 곳도 돌아갈 제국도 없어. 여기서 죽는 게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자비야. 자비? 내 놈이 감히 내게 자비를 노네? 내 아비 서진만이 죽을 때도 그랬지. 나약한 놈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구걸하더군. 제발 저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놈이 보는 앞에서 내 어미를 포크레인 밑으로 던져버렸지. 강태윤의 고백은 이준의 이성을 단숨에 마비시켰다. 15년 동안 어렴풋한 기억 속에 가둬두었던 진실이 튀어나오자 이준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며 뒤집혔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나 강태윤은 영악하게도 서윤의 몸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다. 쏴라. 쏘라고. 내 놈이 쏘는 순간 이 계집애도 같이 죽는 거다. 내 아비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한 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보란 말이다. 그 순간 서윤이 이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준은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그녀는 스스로 강태윤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목을 유리 조각 쪽으로 더 깊게 밀어 넣었다. 안 돼, 서윤아. 이준의 외침과 동시에 서윤이 강태윤의 손목을 깨물며
몸을 뒤틀었다. 찰나의 틈이 생겼다. 이주는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몸을 날려 강태윤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두 남자는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깨진 유리 파편과 쇳덩어리들이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엉겨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주는 강태윤의 목을 졸랐다. 15년 전 아버지를 배신하고 어머니를 죽인 그 가증스러운 목줄기가 손안에서 버둥거렸다. 강태윤은 남은 힘을 쥐어짜 이준의 상처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파헤쳤다.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이준은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짓눌렀다. 강태윤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이준씨 그만해요. 제발 악마가 되지 마요. 서윤의 절규가 지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이준은 멈추려 했으나 그의 손은 이미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 괴물이 되어 있었다. 강태윤의 숨소리가 가늘어질 때쯤 이준의 머릿속에 한해숙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너는 지금 강태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이준은 힘없이 손을 놓았다. 강태윤은 캑캑거리며 바닥에 쓰러져 밭은 숨을 몰아쉬었다. 이준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를 죽인들 죽은 부모님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손으로 그를 죽이는 순간 자신은 정말로 강태윤이 설계한 복수라는 지옥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버릴 것이었다. 죽이지 않아.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나 달콤한 안식이니까. 이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쓰러진 강태윤을 향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평생 움직이지 못하는 육신 속에 갇혀서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청을 들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당신이 사랑한 그 권력도, 돈도, 그리고 당신의 딸도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당신은 오직 정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거야. 이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밀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강태윤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저택 거실로 올라와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다. 15년의 증오가 서린 이성체를 태워버려야만 비로소 무채색이었던 그의 세상이 끝날 것 같았다. 저택을 집어삼킨 불길은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15년 동안 이준의 심장을 옥죄었던 증오가 타오르는 소리는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기괴하고도 웅장했다. 이준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서윤을 품에 안고 폭발하는 현관문을 팍 차고 나왔다. 등 뒤에서는 강태윤의 비명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대들보의 굉음인지 모를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이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 남겨둔 것은 강태윤이라는 육신뿐만 아니라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서이준이라는 남자의 껍데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세상은 강태윤 그룹의 완전한 몰락과 회장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 떠들썩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와 실제는 달랐다. 소방대원들이 잿더미가 된 저택 지하 밀실에서 발견한 것은 새카맣게 탄 시체가 아니었다. 불길이 닿지 않은 강화 콘크리트 벽 너머 산소 부족으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채 눈만 뜨고 있는 강태윤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였다. 강태윤은 국립법무병원 폐쇄병동의 가장 깊숙한 방에 수용되었다. 그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감금증후군이라 불렸다. 의식은 멀쩡하고 감각은 예민하게 살아있으나 눈꺼풀을 제외한 전신의 근육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이준은 그가 이 상태에 빠지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약물을 사고 현장에서 미리 주입해 두었다. 이제 강태윤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하얀 천장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뿐이었다. 이준은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강태윤의 병실을 찾았다.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이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강태윤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다. 강태윤의 눈동자가 이준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눈에는 사리와 공포 그리고 제발 죽여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들리십니까,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비명이 이제 환청이 되어
당신의 뇌 속을 떠돌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내가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붙여뒀거든. 당신이 15년 전 내 부모님께 줬던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딱 15년만 더 버텨보십시오. 이준의 목소리는 분노가 거세된 채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강태윤의 베개 옆에 놓았다. 버튼을 누르자 15년 전 철거 현장에서 녹음된 서진만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윤아, 친구야, 왜 그랬니? 하지만 나는 너를 이주는 녹음기를 무한 반복으로 설정해 두었다. 강태윤은 이제 평생토록 자신이 배신한 친구의 용서 섞인 절규를 들으며 단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서히 미쳐갈 것이었다. 그것이 이준이 설계한 침묵의 심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공허했다.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승리자의 환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남은 고요한 잿더미뿐이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 모를 바닷가의 작은 민박집. 그곳에는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을 붕대로 감은 서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윤은 이준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다만 기나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 특유의 아슬아한 슬픔만이 머물러 있었다. 이준은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곳에 가뒀어. 당신에겐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이준의 고백에 서윤은 파도 소리에 섞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준 씨. 이제 시작인 거죠.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이 무채색의 세상에 어떤 색을 다시 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서윤은 붕대 감긴 손을 내밀어 이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1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저 멀리 해안 도로를 따라 검은색 차량 서너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강태용 그룹의 잔당들인지 아니면 이준의 뒤를 쫓는 수사기관인지 알 수 없었다. 이준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복수의 연쇄는 끊어냈을지언정 그가 지은 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서윤 씨, 도망가야 해. 아니, 나만 가면 돼. 당신은 이제 자유야. 이준은 서윤을 밀어내며 차키를 건넸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이준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준이 저택 지하 밀실에서 보았던 그 단호함보다 더 강렬했다. 도망가지 않아요.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나도 갈 거고, 당신이 속죄의 길을 걷는다면 나도 그 옆에서 꽃을 심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잔혹한 운명인 거니까요. 이제 그에게 복수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었다.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온기, 그것이 그가 부활한 악마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접근하는 차량들은 이준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이용하고 기만했던 공권력의 집행자들이자 강태용 그룹의 몰락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 자금 유출의 배후를 쫓는 특수수사팀이었다. 이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에는 복수자의 퇴장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이준 씨, 제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이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강태윤이 평생을 바쳐 은닉해온 해외 비자금의 마지막 열쇠와 이준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이건 당신이 가져가야 해. 이걸로 당신 아버지가 무너뜨린 사람들의 삶을 다시 세워줘. 그게 당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나는 여기서 멈춰야만 해. 악마는 빛 속으로 걸어 나갈 수 없거든. 이준은 서윤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경찰 차량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지만 이준은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증오라는 톱니다. 바퀴가 마침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뒤 강태윤 회장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이 단신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3년을 버티던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환청 속에서 심정지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던 날 그의 곁을 지킨 것은 화려한 비서진도 충성스러운 사냥개들도 아니었다. 오직 이준이 놓아둔 태엽이 감기지 않은 낡은 오르골 하나뿐이었다. 강태윤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의 추악한 욕망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잿더미로 뒤덮였던 거실 터 한가운데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 위로 이름 모를 작은 하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준이 어머니의 유골을 뿌렸던, 그리고 강태윤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무채색으로 가득했던 복수의 현장에 비로소 생명의 색이 칠해지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만졌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이제는 복수의 안광 대신 깊은 허무와 평온을 머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15년 전 정원에서 꽃을 심던 그 소년의 것과 닮아 있었다. 이준 씨. 이준은 대답 대신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았다. 그는 바닥에 핀 하얀 꽃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이준의 손등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흉터들이 남아 있었고 서윤의 가슴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이준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두 사람의 세상에는 더 이상 화려한 금빛 샹들리에도 핏빛 복수의 칼날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잿더미를 뚫고 올라온 작은 꽃들의 향기만이 그들의 남은 생을 채울 것이었다. 지독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악마는 죽었고 인간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선 땅 위로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형형색색의 계절로 물들기 시작했다.